눈을 좀 돌려보게 되면 아직도 고점 대비 회복되지 않은 곳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금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내년 상황은 서울 지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아.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이제 금리 내려야죠. 미국도 경기 안 좋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미국이 내린다? 우리는 경기 좋나?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내려가지고 한국은행 우리 내수경제 성장 침체가 해결이 될까요? 어렵죠.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그럼 기준금리도 더 내려갑니다. 이제 폭등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미국에서 B컷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은에서도 또 금리 인하를 0.25 했죠. 네. 했고 또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요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시대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빠른 건지 뭐 최근에 제가 다른 분 만났는데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우리가 되게 더웠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막 더워서 네. 에어컨 바람 뭐 덥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하고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보더라도 8월만 하더라도 서울 가격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0.3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9월 넘어가고 10월 되니까 0.1%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속도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한 130, 140km 정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60km로 뚝 떨어지는 네.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0.1%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약화됐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일단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8,800건이 넘었는데요. 8,800건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우리 2020년, 2021년 집값 막 폭발하고 할 때 단 2달만 10,000건이 넘었고요. 그 2달을 제외하면 8,000건을 넘은 달이 없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넘버 3인데 또 왜 더 대단하냐면 2020년, 2021년에는 너도 나도 실수요자들도 집을 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들도 뭐 갭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요들이 다 몰려들면서 거래량을 올렸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실수요자들, 네. 무주택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하나 있는 집을 팔고 갈아타는 실수요자들이 주로 움직여서 8,800건 거래를 올렸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8월부터 좀 줄어듭니다. 6,100건 정도로 줄어드는데 사실 6,100건도 굉장히 높아요. 비율은 상대적으로 7월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30% 정도 줄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6,000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평균 따지더라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 1월, 2월 거래량이 뭐 2,000건대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 보면 3배나 높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7월과 비교해 보면 낮다. 근데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9월 통계는 이제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실거래 신고가 30일이니까 10월 30일까지 기다리면 이제 최종 통계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00건대 정도로 머물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이 6,000건, 그러니까 7월이 8,000건 넘었고요. 8월이 6,000건대, 9월이 이제 4,000건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는 수준. 거래량으로 보자면은요, 거의 3월, 4월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고민 많이 했죠. 최근에 아마 8월부터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집값 뭐 너무 많이 오른다, 걱정이다,
우려된다. 국토부 장관보다 부동산 걱정을 제가 네. 볼 때는 한국은행 총재가 야 저분이 왜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우려, 걱정을 표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시그널이겠습니까? 진짜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집값 물론 걱정은 되겠으나 네. 그렇게 여러 발언들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다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계산? 야 우리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 성장률도 둔화되고 내수 경제도 안 좋고 지금 자영업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야 금리 내려야 되는데 서울 집값 봐봐. 7월 8월 보니까 이거 내릴 수가 없잖아. 야 정부 니들 똑바로 안 할래? 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 줬습니다. 금감원장이 이제 은행장들을 불러서 이제 창구 지도를 하죠.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제 법을 바꾸는 규제들은 사실 국회 문턱을 현실적으로 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행령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을 대출 조이는 규제. 거죠. 네. 그냥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그냥 야 미팅 한번 하자라고 불러서 이제 경고 한번 주는 거죠. 똑바로 안 할래? 가계부채 관리 좀 해. 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대출 문턱을 좀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죠. 이자 장사하냐? 야 집값 잡으라고 하니까 뭐 대출 서민들만 죽이느냐? 네.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래도 살 사람들은 삽니다. 금리를 올렸을 뿐이지 대출은 가능하니까요. 7월 8월 거래량이 폭증하니까 금감원장이 또 부르죠. 야 똑바로 안 할래? 누가 장사하라 그랬어?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이제 은행들이 막 창구 지도에 나서죠. 그래서 뭐 신용대출 뭐 1억 원까지만 허용해주고 뭐 집 하나 있는 분들은 뭐 추가 대출 안 해주고 뭐 전세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효과가 있었죠. 우리가 정책이 나오거나 뭐 한국은행 총재나 금감원장이나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행히 집값이 안정이 되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용기를 냈다. 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인데 네. 만약에 미국이 B컷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행은 아마 기준금리 내리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기존 미국이 9월 B컷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었는데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단순히 뭐 미국이 금리가 높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나라잖아요. 네. 최근에도 뭐 이게 뭐 지정학적 요소도 있고 최근에 풍선도 막 날리고 네. 뭐 무인기 가지고 뭐 난리도 치고 하는데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만 잘 못 느끼죠. 뭐 북한이 미사일 뭐 이게 동해로 쏘았다. 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긴장이 조성이 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미국에 계시는 제 지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희도 괜찮냐고. 그래서 뭐가 괜찮아? 무슨 무리야? 그러면 야 너 뉴스 안 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감각한 거지 국제 정세는 우리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위험 국가 따지고 보면 위험 국가죠. 그렇죠. 위험 국가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왜 들어왔을까요? 돈 벌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단순히 미국이 뭐 0.25, 0.5%포인트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돈을 빼서 미국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환율이잖아요.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외국인들이 원하는 거는 신사임당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돈이고 그렇죠. 걔들은 달러를 원하죠. 그런데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신사임당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은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됐는데 정부한테 또 금감원한테는 뭘 알 수 있는데 미국한테 야 금리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도 상황이 안 좋아서 B컷을 해줬습니다. 1.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죠.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자금 유출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한국은행은 0.25 또 많게는 0.5까지 내릴 수 있는 여지 룸이 좀 생겼고요. 두 번째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역시 집값이었는데 이게 뭐 운인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뭐 국토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88 대책
뭐 공급 대책, 8.21 뭐 추가 대책을 통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가 5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서울 일부 지역입니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제 청구지도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매수자들이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될까? 가격이 낮으면은 살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구매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네. 가격이 전고점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잠실 쪽만 보더라도 서울 잠실에 뭐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 다 뚫었고요. 헬리오시티도 전고점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이라면 세금 내고 전고점 뚫은 가격에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서 예를 들어서 엘스가 전고점이 27억이었는데 지금 뭐 28억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 이게 한 33억, 35억 정도는 가져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 되는데 지금 35억 갈까에 대한 약간 걱정되는 부분. 집주인들은 당연히 마음은 35억 가 있고요. 네. 자, 집을 사려는 분들은 고민되기 때문에 발을 좀 뺍니다. 예,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휴 천만다행이다, 다행이다. 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계대출이죠. 가계대출이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9월 대비 10월 가계대출이 한 1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조 한 1,000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담보대출은 1조 3천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행이 원하는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다 일치가 된 네. 거죠. 미국 걱정했는데 미국이 비컷 해주면서 자금 유출 가능성 줄어들었고요. 서울 집값 뭐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또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과속은 아니죠.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행. 또 가계대출도 줄어드니까 다행. 이 세 가지 다행이 겹쳐지면서 한국은행이 0.25% 포인트 이제 전격적으로 3년 2개월 만에 시간 잘 가대. 이게 2011년 8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벌써 3년 2개월 됐더라고. 제 기억 속에는 한 1년 반 정도 됐나.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데 벌써 3년 2개월이나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금리 내린 게 뭐 2020년 그때니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뭐 4년 훨씬 넘은 시간이죠. 자, 이제 금리는 내렸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금리가 내렸는데 자, 부동산 어떻게 되냐. 굉장히 관심 네. 사잖아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의 영향을 받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일단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 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데 자, 우리 과거 한번 가볼까요? 타임머신 타고 제 학창 시절에 우리 백투더퓨처라는 네.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압니다. 이 영화 기억하면 이게 나이가 좀 있는 건데 이제 과거를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네. 백투더퓨처처럼 뭐 그렇게 멀리는 가지 말고 우리는 2000년으로 가봅시다. 네. 2000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금리를 올리다가 인하하는 한마디로 긴축에서 완화라는 피벗이라고 하죠. 네. 금리 정책을 바꾸는 피벗을 3번을 했어요. 한 번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될 때 그때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2007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번 또 피벗을 했고요. 금리 인하로 피벗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피벗을 했는데 자, 3번의 피벗이 있었습니다. 긴축에서 완화로 가는 피벗이 있었는데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와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3번 중에 몇 번 맞췄어요? 몇 번 집값이 오르고 증시 주식이 올랐을까요? 일단 코로나 때는 증시가 올랐고요. 네. 그럼 최근이니까 이제 기억이 네. 나지. 증시 부동산 다 폭발했죠. 네. 네.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증시는 3번 중에 2번. 3번 중에 2번이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는 3번 중에 3번이 다 올랐습니다. 네. 승률 1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승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번에는 물론 시차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제 2024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24년과 2025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만 한번 보면은요,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뭐 막바지 4분기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2024년 12월 말까지만 보자면 뭐 크게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자 0.25를 내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건 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죠. 대출 금리가 내릴까요? 가상금융 때문에 뭐 내린 효과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10월 11일 금통위해서 금리 인하 0.25 했는데요. 10월 13일 고정금리 신규 대출 금리가 더 올랐습니다. 가상금리 더 올려버렸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렸네. 나 저리 대출 받으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혜택 보는 분들은 이제 변동금리 네. 받으신 분이 코픽스가 좀 내려가면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일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또 한마디 했죠. 시그널을 줬죠. 금리 인하했는데 괜히 또 걱정되는 거야. 금리 인하했다가 집값 오르면 한국은행이 욕먹게 되니까 야 한 번 했지만 뭐 약간 자주 안 할 수는 있어. 올해는 좀 안 할 것 같아라는 시그널을 한번 던져줬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미국도 문제죠. 미국이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빅컷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고민되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대선 전에 또 다시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12월에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네. 그리고 집값이 우리 앞서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좀 과열 양상을 그렇죠. 보인 건 맞아요.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 잠실 엘스 이제 왜 제가 잠실 얘기를 하냐면 약간 좀 표본화되어 있잖아요. 네.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좀 개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가 좀 동네별로 특성이 있는데 잠실은 엘스 그 옛날 잠실 주공이죠. 잠실 주공 1, 2, 3, 4단지 뭐 잠실 시형 아파트, 잠실 시형 아파트가 파크리오고요. 네. 1단지가 엘스, 2단지가 리센츠, 3단지가 트리지움, 4단지가 레이크 팰리스 이렇게 한 번에 2007년, 2008년 한 번에 입주했기 때문에 2만 세대 정도의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엘스 리센츠를 보면 올 초만 하더라도 22억 전용 84 기준으로 22억, 23억 정도 24억도 부르고요. 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2022년 12월, 2023년 1월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졌을 때 10층 이상 기준으로요. 중간층 이상 기준으로 19억 정도까지도 내려갔다가 뭐 22억, 24억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뭐 28억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매수자들이 중요한데 토지거래가도 걸려 있어요. 맞아요. 전세 끼고도 좀 못 사기도 하고 실수요자들이 사야 되는데 자 28억의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산다면 만약에 대출이 나오더라도 14억 정도 50% 받으면 14억 정도인데 14억 대출을 받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사기는 만만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냐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뭐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계시는 분들이 팔고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상급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강동구에 계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으나 이제 상당수 분들은 이제 잠실, 네. 송파로 갈아타는 게 약간 꿈 같은 약간 목표, 그렇죠. 상급지니까. 상급지 목표가 있습니다. 뭐 엘스 아니면 뭐 헬리오시티 이렇게 상급지로 가고요. 그러면 잠실에 계시는 분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강남으로 가야 되죠. 네. 강남 뭐 대치동으로도 가고 능력이 되면 돈 더 보태서 뭐 반포로도 가고 또 뭐 개포로도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반포가 사실 반포도 뭐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게 많이 올랐죠. 60억? 네. 원밸리 60억?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원밸리 60억이 한강 뷰가 나오는 일부 물건인데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잖아요. 돈 많은 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은 1억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몇 년도더라? 2022년인가요? 그 무렵인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시는 이제 회장님한테 뭐 전화를 받았는데 야, 그 우리 아들 원밸리 하나 사줬잖아. 뭐 이런. 원밸리 말도 안 해. 원밸리인지도 몰라. 그 뭐야 강남 터미널 옆에 있는 그 공사하는 아파트 그거 하나 사줬잖아. 아 원밸리요? 그게 서울에서 제일 좋다며. 그냥 아들 하나 사줬어. 뭐 이런 그 개념.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백화점 근처에 뭐 살기 좋잖아. 그거 하나 사줬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60억이 그냥 돈 있는 분들이 살 수가 있고요. 의외로 요즘 반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천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보면 매물이 없어요. 문제는 매물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야, 그 정도 돈이면 우리 돈은 좀 기성세대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좀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놀라운 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신흥 부자들, 뭐 자수성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코인에서 돈 버신 분들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모님한테 받은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30대, 40대 분들이 원밸리
반포 쪽 신축 네. 아파트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포가 60억 가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일단 자 엘스가 28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수요층이 계속 붙으려면 고덕, 강동구 이런 쪽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팔고 가야 되고 그럼 고덕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하남에 계시는 분들이 뭐 미사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오고 미사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 이렇게 순환 구조로 오고 팔고 갈아타고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순환 구조가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모든 국민들이 다 경기가 좋거나 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끊겨요. 서울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도 이제 서울 가까이 있는 지역들 뭐 광명이나 뭐 과천은 사실 과천을 경기도로 봐야 되는지 저는 과천은 사실 서울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과천, 뭐 광명, 하남, 수원, 성남, 뭐 용인 이런 지역들이 일단 뭐 인프라가 좋은 지역들은 좀 괜찮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올랐나? 여름에 뭐가 지나갔지? 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 좀 이게 뚫고 지나가기는 지금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현상 유지.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면 거래가 돼요. 네. 집주인들이 가격 내릴까요? 아니요, 요즘 호가만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호가가 부르는 수준이 뭐 그냥 뭐 우습게 막 불러요. 네. 뭐 28억, 29억. 제가 제 유튜브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뭐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잠실주공 5단지를 이제 분석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하나 올렸거든요. 이게 미래에 얼마가 오를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잠실주공 5단지가 강남하고 비교해서 지금 재건축이 된다면 뭐 저는 쉽게 뭐 미니엄으로 한 뭐 그래도 한 35억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는 아파트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댓글이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 45억, 50억 가는 아파트를 네가 뭔데 35억이라고 네가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욕은 엄청 먹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전용 84가 45억, 50억이 가면 야 반포 대치동 얼마를 가야 원빌리는 될까? 얼마 가야 되나요? 원벨리 전용 84 100억 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사실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5년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올해까지 2024년까지는 지금 같은 분위기 그냥 집주인들, 매도자들은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들은 이거 좀 긴가민가한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대출금리도 안 내리고 단기급등에 대한 피로감, 야 호가 너무 불렀어. 나 안 따라갈래 라는 분위기,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자, 2025년이 됩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새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올해는요. 올 4분기에 이제 은행들이 금감원장이 불러가지고 야 똑바로 해! 라고 하니까 네 알겠어요. 창구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새해도 2025년에도 그렇게 할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2025년에 은행들이 근데 25년에 DSR을 3단계 또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네, 7월에 3단계 적용될 네. 예정이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기본적으로 뭐 한도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자 은행은 돈을 벌어야 되죠. 주식회사고 계속 은행들 주 수입원이 이제 대출이죠. 대출인데 네. 올해는 사실 여름 지나고요. 뭐 3분기까지 대출 은행 실적들 다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뭐 창구 지도를 해도 은행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미 올해 목표 달성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제 새롭게 업무 계획을 하잖아요. 이제 스타트 해야 되는데 정부가 대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올해도 계속 하지 말자 우리 뭐 적자 나도 괜찮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안 실적부터 되죠. 채워야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은행이 물론 뭐 창구 지도나 뭐 DSR 때문에 뭐 법적인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뭐 DSR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지금은 DSR 아니라 그냥 가면은 잘 안 해주니까 문제인 네. 거고 아마 새해가 되면 방향 자체는 어지간하면 이제 문을 좀 열어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좀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미국이 뭐 대선 전까지는 기준금리 안 내리더라도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이제 금리 내려야죠. 미국도 경기 안 좋거든요. 상황이. 그러면 미국이 내린다? 우리는 경기 좋나?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내려가지고 한국은행 우리 내수경제 성장 침체가 해결이 될까요? 어렵죠 아직. 어렵죠. 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그럼 기준금리도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내려가고 한국은행도
새해 2025년에 기준금리 내립니다. 기준금리가 0.25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리면 계속 뭐 창구 지도를 통해서 가상금리 올려서 이게 먹힐까요? 안 되죠. 결국에는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대출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서울의 입주 물량, 공급 물량. 2025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네.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올해가 한 2만 7천 호 정도 나왔는데요. 3만 5천 호가 2024년보다 2025년이 물량이 많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량이 뭐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요. 둔촌주공 12,000세대를 내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올림픽파크 포레어 12,000세대를 올해로 잡으면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가 되는 거고, 네. 3만 5천 호, 3만 7천 호가 되는 거고요. 이걸 내년으로 잡으면 내년이 이제 3만 5천 호가 되는 건데, 일단 내년으로 잡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어는 지금 그 사전 점검하고 있죠. 네. 했죠. 이제 입주 곧 합니다. 입주장 시작했고 전세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내년에 나오는 물량이라고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내년에 뭐 2만, 실제로 빼면 한 2만 5천 호, 2만 3천 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진짜 문제는 언제? 2026년. 그렇죠. 2026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야 이게 진짜인가? 나는 이거 보고도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7천 호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야 7천 호면 그냥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니까 헬리오시티보다도 물량이 더 안 나오는데,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또 받쳐줍니다.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또 금리도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2025년 한 항상 설 추석이 좀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올해도 추석 지나고 제가 터닝 포인트 이야기를 네. 했었잖아요. 추석 지나고 바뀌었잖아요, 분위기. 네,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설 지나면 다시 또 이거 사야 돼. 매수자들이 사실 불안한 거는 지금 매도자일까요, 매수자일까요? 매수자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네. 불안하죠. 매도자들은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급한 분들은 많이 팔았고요. 안 급한 분들은 뭐 올라가겠지 뭐 어떡하라고. 지금 종부세도 뭐 이 정도면 버틸만 하고 2021년 2년보다는 종부세가 내려왔잖아요. 해볼만 해. 그리고 뭐 공급 물량 줄어들고 전세 올라가고 뭐 어떡하겠어. 서울은 물량 없잖아 라는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는데, 매수자들은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는데 계속 관망을 해야 될까? 하루하루가, 야 이게 사실은 사려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집 팔고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집 사야지 하는 거 절대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매수자들은 굉장히 초조해요. 집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루에 기분이 한 10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집값 오른다는 뉴스 들으면 막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빨리 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떨어진다는 소식 들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다가도 야 이러다가 또 반등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되고, 하루에 수없는 걱정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불안해요. 근데 추석 이후에 잠잠하다가 이제 설 정도 되면 이제 한 5개월 6개월 지나가거든요.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 지나고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서울 집값이 수도권 일부 지역들도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준비되고 사야 되는 분들은 사실 지금 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기다려서 떨어지면 집 산다. 떨어질 가능성이 없느냐? 가능성이 있죠. 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가능성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떨어져? 뭐 내년에? 2026년에? 2027년에?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고 기다린다는 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그래도 지금 매물은 좀 고를 수 있을 때 사서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은 우리가 왜 샀을까요?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1년 2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조정이 끝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고 하잖아요. 네.
나무를 보면 이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추석을 앞두고 뭐 올랐다 내렸다가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데 길게 숲을 본다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 많이 올랐고요. 2022년부터 지금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벌써 한 3년 지나갔죠. 이제 1, 2년 정도 조정의 터널을 더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상승장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겠으나 네. 하락하면 어때요? 잘 살다 보면 다시 오르죠. 오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2년이고 3년이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 리스크 관리가 뭐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뭐 미국이 중국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상치 못한 네.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뭐 환율이 문제가 되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는 대출 이자의 2배 정도. 2배 정도는 3년 동안 내가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저는 리스크 관리라고 봅니다. 버텨야 되거든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잘하는 비법이 뭐냐라고 하면 잘 버티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혹시 옛날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 아세요?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거. 네. 보셨어요? 아니 보진 않았는데. 아, 보진 않았어요. 야, 여기서 또 이게 한 발 빼네. 봤다 그러면 이제 또 나이가 저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자, 로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저는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봤거든요. 비디오로. 사촌 형 집에서 비디오로 봤는데 그 영화가 1976년인가 1977년 6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 77년에 개봉을 했나 아마 그런 영화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요. 주인공이 져요. 마지막에 권투를 해서. 주인공이 지는 영화를 내가 왜 봤지? 단순하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게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키가 그런 내용입니다. 무명복서, 가난한 돈 없는 무명복서인데 챔피언이 이벤트를 위해서 무명복서를 불러들입니다. 무명복서와 한판 승부 뭐 이런 이벤트를 벌리는데 로키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러니까 챔피언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죠. 로키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세계 챔피언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두려운데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절하게 준비를 하는데 로키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권투가 15라운드까지였거든요. 네. 우리 김덕구 선수가 이제 사망하고 12라운드로 바뀌었고요. 15라운드까지 승패를 떠나서 버티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버티기. 버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막 두들겨 맞는데 요즘 말로는 이제 개 두들겨 맞잖아요. 눈탱이 밤탱이가 되는데 쓰러지고 싶죠. 그래도 로키는 쓰러져도 일어나서 버팁니다. 15라운드까지.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목표는 버티기. 결국 승자는 로키였죠. 챔피언이 판정승했으나 승자는 로키입니다. 버텼으니까. 물론 로키 2 가면 이제 로키가 챔피언이 되긴 하는데 네. 버텨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 인생과 부동산이 똑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들겨 맞고 못 버틸 것 같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버티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티기.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티기입니다. 그래서 사서 버티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라. 필요하신 분들은 막 올라가고 막 과열될 때 같으면 사실 매물 집 보기도 어려워요. 집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매물 없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 좀 조용하고 관망이 되고 집주인들이 또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을 때 사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호가 막 올라가고 지나치게 부담스럽다. 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집을 무리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눈을 좀 돌려보게 되면 아직도 고점 대비 회복되지 않은 곳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자금과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내년 상황은 서울 지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 폭등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는데 이제 폭등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죠. 올라가다가 좀 설 지나고 추석 지나고 조정됐고 올해도 올라가다가 조정됐잖아요. 이게 이제 조정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의 전형적인 모양새인데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량 좀 늘어나다가 또 조정이 되다가 폭등 가능성이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폭등이 되려면 매도자들이 올린 호가를 미친 듯이 따라와야 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이 사실상 좀 너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집 가진 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하신 분들,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값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올라가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가는 호가나 상승세를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가지고는 있으나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소득 대비 구매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경제에 압박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고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면 일본처럼 또 잃어버린 20년에 갈 수도 있고 네. 우리 자녀 세대로 가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자들이. 그 얘기는 사실 좀 오버슈팅이 좀 된 부분이 있다. 고평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데요. 저금리로 갈까요?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도 중금리로 갈 겁니다. 지금 금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아마 미국은 3% 중반대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는 천천히 내리긴 하겠으나 2% 중반대.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3.5에서 0.25 내려서 3.25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한 2.5%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이하로 내려가서 2% 이하로 뭐 1%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대한민국이 위기가 와서 정말 심각해요.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저금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2% 중반대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좀 내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금리, 제로금리, 뭐 대출금리가 뭐 1%, 뭐 1.5%, 뭐 2%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2025년 또 설 지나고 이제 반등 거래량이 늘어나고 좀 회복이 되고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폭등까지는 쉽지 않다. 폭등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또 매수자들이 또 빠지죠. 왜냐하면 뭐 경제도 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따라가기 선순환 구조로 팔고 갈아타기가 사실 지방부터 이렇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되기는 2025년은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당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후보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 주변이 지금 가격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데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뭐가 많이 다른가요? 선도지구 지정되면 많이 다르죠. 뭐 우리 안전진단 당연히 면제되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 인가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일기 신도시 우리 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아예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올려주고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속도도 빨라지고 인허가 절차도 단순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게 사실 이게 정책적인 걸 따져보면 좋기는 한데 선도지구의 효과는 뭐냐면 일단 그냥 된 거 기대감 우리가 기대감에 죽고 살잖아요. 그렇죠. 특히 투자는 주식 보시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금리가 오르고 막 반대로 가잖아요. 실제로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 기대감이 반영이 됐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또 떨어져.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또 기대감이 어쩌게 됐대. 그래서 주식도 기대감에 실제 기업 실적을 떠나서 삼성전자 실적 예상보다는 못 나왔습니다만 구조 얼마 나왔는데도 기대에 못 미친대. 그래서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대죠.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5개의 일기 신도시 중에 각각 선도지구 지정이 될 텐데요.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1번 타자잖아요. 1번 타자가 경기장에 나가서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삼진 아웃을 대든 어떻게 되겠지만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먼저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타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가 저는 이 정부가 뭐라 그럴까 좀 기대감을 너무 많이 펌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선도지구가 좋긴 한데 이제 올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이 되거든요. 네. 이거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는데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신청한 단지가 너무 많아. 정부가 어떤 요건을 줬냐면 동의율 네. 점수가 60점이에요. 가장 많아요. 90%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60점 준다. 이게 신도시마다 달라요. 95%면은 60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동의를 다 받습니다. 선도지구의 동의는 재건축 동의하고 달라요.
재건축 동의는 나중에 뭐 조합 동의라든지 네. 조합 설립인가 별도로 또 하고요. 이거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선도지구 지정이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정만 돼도 집값은 뛸 테니까요. 일단 지정되고 나중에 고민하자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무슨 문제가 나올지, 사업성이 안 나올지, 그거는 됐고, 뭐 통합 재건축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 단지 저 단지가 됐고, 그 나중에 고민하고 일단은 그냥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과열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선도지구 지정 이제 28,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단지들을 보면 대략 한 6배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 이제 한 개가 되잖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한 3곳에서 4곳 정도 선도지구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된 단지들이 아마 엄청난 반발을 하지 않을까. 물론 동의율은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그럼 결국에 다른 점수들 뭐 사업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길 텐데 굉장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정부가 저는 너무 펌핑했다고 생각하는 게 2027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에 뭐 완공 목표잖아요. 이 될까요?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것 같은데요. 야, 역시 현명하신 분. 목표. 자, 우리 학생을 따져보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서 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 내가 조기 입학해버릴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단 해보라고 하겠죠. 참 그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아휴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네.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대를 어떻게 입학을 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또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가려면은요, 지금 이주해야 돼요. 야, 다 끝나고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은 절차가 있잖아요. 네. 구역 지정 당연히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추진위 만들어야 되고, 조합 설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아야 되고, 뭐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합원 신청도 해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이주도 해야 되고, 착공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공사 중간에 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2주만 하는데 야 우리 이주하자. 이사 가야 돼. 바로 이사 갈까요? 또 그 많은 세대들이 갑자기 이주하려면은 또 어디로 해야 되는지 또 문제가 생기죠. 보통 2, 3년 걸립니다. 이주하는데. 왜? 아니 우리 애가 고3인데 무슨 이사야. 우리 애가 지금 고2인데 내년까지는 있을 거야. 뭐 별의별 사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것만 2, 3년 정도 걸립니다. 세대 수가 크면은요. 그럼 202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주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했는데? 조합 설립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27년에 조합 설립하면은 엄청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과도한 기대감을 준 건데 어떻게 됐든지 흥행에는 뭐 지금까지는 성공했죠. 6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선도지구 신청을 했고요. 제가 가봤거든요. 초대받아가지고 분당에 모 아파트에 이제 뭐 찬조 연설을 하러 제가 갔었는데 여름이었어요. 8월에 간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8월에 갔는데 휴가 기간에 토요일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와 이게 강당을 빌렸는데 꽉 차고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막 더 빼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집값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열망은 이게 노는 거를 잃어버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그 단지는 막 날개를 달 것 같고요.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된 단지들도 또 매년 지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내년 지정을 위해서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플랜카드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사실 일기 신도시 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 특별법 나오고 뭐 이렇게 공식화 공론화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일기 신도시 언제 재건축할까? 사실 제가 듣기로도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가 사실 좀 숙제였어요. 왜? 신도시잖아요. 네. 신도시가 노후화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신도시였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신도시가 이제 구도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강남처럼 뭐 개별 단지로 하기에는 일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신도시잖아요. 5개 신도시에 한 30만 호 정도.
처음 개발했던 그때 당시로 본다면 30만 원 정도 되고 그 후에 이제 추가 개발이 돼서 한 5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숙제였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뭐 문제가 있든 펌핑을 했든 무리한 목표든지 간에 일단 스타트를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시간은 선도지구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더라도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은 2035년에 이주하고 착공 들어가면 진짜 잘하는 거고 2040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선도지구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여러 가지 전략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일기 신도시를 투자로 접근한다면 어떤 단지가 유망할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저는 일단 일기 신도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10년, 15년 걸린다고 약간 좀 겁을 좀 줬는데요. 사실 뭐 강남도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개포주공 뭐 지금 다 새 아파트 돼가지고 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뭐 이런 아파트들 다 형성이 됐는데 개포가 2003년에 안전진단 받았거든요. 근데 입주는 뭐 2019년, 2024년, 2023년에 입주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80%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도 15년이 걸렸는데 그러네요. 일기 신도시 중층 아파트가 뭐 몇 년 만에 된다? 법으로? 될까요? 이게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비 사업의 리스크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갈등.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두 번째는 지자체와의 갈등. 뭐 건축 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층수 더 올려야 돼. 용적률 더 줘. 안 돼. 대표적으로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서울시장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뭐 때문에 그만뒀어? 뭐 이상한 거 뭐지? 무상급식이요. 무상급식. 네. 나 진짜 만나면 묻고 싶은데 왜 무상급식 때문에 왜 그만뒀을까? 무상급식이 뭐가 이슈였지?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뒀어요. 네. 시장이 바뀝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처음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50층으로 한강변에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트리마저 옆에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바뀌니까 야 50층 하면 안 돼. 뒤에 단지들 조망권 가리고 한강변이 니들만 쓰니 35층으로 해. 안 되는데요. 하지마 라고 해서 막혀버립니다. 네. 이게 지자체와의 갈등이거든요.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시공사와의 갈등. 돈 더 줘. 야 공사비 이거 가지고 안 돼. 둔촌주공도 중단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돈, 사업성, 돈 문제인데 이 사업성 문제가 정부가 뭐 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한 물론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 하는데 해보십시오. 용적률 정부는 많이 올려준다라고 하는데 올려주는 것만큼 또 퀄리티, 질이 떨어지고요. 또 임대 아파트 뭐 기부 체납 더하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청구서가 막 날아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안 돼, 하자, 말자 뭐 다툼이 생기고 또 선도지구가 이제 통합을 하면 점수를 높게 주거든요. 우리 집도 지금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난리인데 옆집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또 산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서울은 절대적인 공급 물량 부족 지역이에요. 네. 서울은 사실상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부는 그러잖아요. 뭐 대책 발표해서 서울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뭐 공급을 늘리고 서울은요 수요 과잉 지역이에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한 거지 주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역으로 발상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 이 수요를 분산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지역이고요. 결국에는 이 서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권에서 일기 신도시가 또 구원 투수로 등판할 수가 있고 적어도 지자체와의 갈등은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는 있겠다. 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갈등 중에 세 가지 갈등 중에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럼 두 가지 갈등이 남죠. 조합원들의 갈등, 시공사회 갈등인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요. 입지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입지죠. 셋째도 입지입니다. 입지가 아무리 신도시 개발해도요, 뭐 3기 신도시 아무리 개발해도 1기 신도시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고향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3기 신도시는 위치 괜찮아요. 창릉이나 뭐 남양주 왕숙도 괜찮고 하남 교산도 괜찮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저는 1기 신도시가 뭐 입지는 뭐 최고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입지 좋고 정부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럼 어디가 좋으냐? 크게 보자면 이제 신도시별로 좀 구분하자고요. 물론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네. 왜 분당이 좀 반응이 좀 뜨겁잖아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왜 그렇죠. 그럴까요? 도대체 입지가 좋아서? 입지도 좋고 또 그 소비할 수 있는 돈들을 좀 더 많이 보유한 곳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지 당연히 좋은 거고 입지 좋은 거는 근데 사실 현재 가격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사업성 앞서서 제가 이제 갈등 요인이 돈이라고 했는데 이 돈 문제 사업성을 개선하려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첫 번째 용적률이 낮으면 돼요. 그러면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용적률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다 지었는데 용적률을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고 그럼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데 뭐 정부나 지자체가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이고요. 두 번째 사업성을 좋게 하는 방법.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분양은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분당과 일산, 평촌, 뭐 중동 3번이 있으면 일반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뭐 얼마로 할까요? 3.3제곱미터당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로 책정했다. 전용 84가 거의 한 20억 정도다. 네. 라고 했을 때 그 20억의 일반 분양이 먹힐 신도시가 어딜까요? 분당이죠. 분당이죠. 네. 근데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 공사비에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는 분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당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분당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올해 특히 선도지구 이제 본격 추진이 되면서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15년 정도 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또 뭐 조정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5년 동안 어떻게 계속 올라만 가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은 가지되 최근에 너무 급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일반 분양가를 한 20억 정도로 따졌을 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3억 하던 아파트가 12억, 13억 하던 게 16억, 17억까지 올랐다라고 하면 추가 분담금 내고 뭐 조합원 분양가 뭐 좀 저렴하더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기 신도시 안에서도 물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좋긴 합니다. 근데 용적률이 똑같지 않아요. 네. 뭐 샛별마을 이런 데 가면 용적률이 좀 낮아요. 입지는 뭐 시범단지가 당연히 역세권에 좋긴 한데 용적률이 뭐 148%인가 뭐 이런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선도지구에 빨리 지정은 안 될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15년 걸리나 20년 걸리나 25년 걸리나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용적률 낮은 단지들 어차피 선도지구가 부담스러워서 못 돌아간다면 용적률 낮은 단지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재건축의 효과는요. 제가 15년, 20년 걸린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건축의 효과는 우리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안전진단 되면 뭐 안전진단 붙이고 그렇죠. 조합 설립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뭐 사업시행 플랜카드 붙이고 건축심의 붙이고 플랜카드 붙일 때마다 이게 호재가 되고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5년 20년 걸린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중간에 집값 올라서 중간에 조합원으로 팔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 되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15년 20년은 너무 길게 걱정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용적률이 좀 낮은 곳들 찾아보시고 용적률이 비슷하다면 역 주변에 뭐 선도지구 지정 신청했는데 떨어진 곳들이 있거든요. 분당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제 분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다면 역으로 수인 분당선으로 보면은 야탐역이 있고 뭐 임해역이 있고 뭐 서현, 순회 정자, 뭐
오리 미금인가요? 아무튼 미금 오리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주별로 아마 3개, 4개 정도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져서 실망하는 단지들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1번이고 그러면 일산은 사실 일산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일산은 힘을 못 써요. 네. 선두지구 지정이 돼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올랐잖아요. 지금이 분당은 기회인가요? 올랐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물론 분당이 일반 분양가가 높게 나와요. 가격도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산이 분당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없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자면 1억 투자해서 10% 먹거나 10억 투자해서 10% 먹거나 어차피 수익률은 똑같은 거잖아요. 수익률은 같죠. 그러면 수익률 관점에서 보자면 일산이 결코 나쁘지 않다. GTX가 이제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일산의 단점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일산이 왜 분당한테 졌느냐. 사실 입주할 때는 살짝이지만 일산이 분당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산이 분당보다 분양가는 비슷했는데 좀 더 인기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게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강남 접근성. 그렇죠. 이거 일산에 가보면 압니다. 제가 일산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다 해봤거든요. 지하철 3호선 타고도 와보고 광역버스 타고도 와보고 차 가지고 자차로도 움직여봤는데 이게 1시간 벽을 못 넘겠더라고요. 못 넘어요. 새벽 3시에 차 타고 달리면 1시간 내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벽을 못 뚫는데 GTX가 개통이 되면 1시간 벽으로 뚫을 수 있습니다. 물론 GTX가 완벽하게 GTX-A가 삼성역이 2028년 개통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2018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통해도 아마 서울역까지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강남이나 이쪽으로 오기는 약간 불편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강남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느냐? 두 번째 문제 일자리. 일자리가 없어. 제발 정착하시는 분들 이 북쪽에 일자리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자리를 만들면 용감하게 북쪽으로 간 기업이 있습니다. LG, LCD. LCD가 이제 파주하고 출판 단지들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인재 영입이 쉽지 않습니다. 출판 단지들이 이제 파주로 갔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이제 본사 파주가 저렴하니까 또 시설도 좋으니까 그렇죠. 사장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파주 오히려 넓은데 좋은 환경에 가면 좋으니까 또 땅값도 올라가니까 나쁠 게 없는데 문제는 종업원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표 내는 거예요. 그만둬 버려. 파주에서 모집 공고를 띄우면 직장 위치 파주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재 유입에 영입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서울지사를 만듭니다. 사무실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을 버리고 파주로 갔는데 또 서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엔 이런 문제, 지정학적인 문제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정부는 북쪽에 서북 쪽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는 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은 저는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일산이 용적률이 좋아요. 낮아요. 다른 삼본, 중동, 평촌보다는 일산과 분당이 그나마 사업성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산이 자체적으로 본다면 규모 자체도 좀 크고요. 호수공원도 있고 갖출 거 다 갖췄기 때문에 저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분당이 좋죠. 근데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저는 일산으로 눈을 돌리면 의외로 왜 수익률로만 보자고요. 수익률로만 보면 저는 일산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하다. 그럼 일산에서 어느 단지를 봐야 되느냐고 하면 첫 번째는 역 주변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떨어지지 마시고 두 번째는 용적률 좀 낮은 단지들. 여기에서 떨어졌는데 용적률이 엄청나게 낮아. 이런 단지들은 또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한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킨텍스 여기 이제 3호선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GTX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GTX 다리가 좀 아파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최근에 이제 일산이 약간 주춤하다고 하니까 그런 단지들은 좀 선별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아닐까. 분당만 좋고 일산 안 좋아 이런 공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분당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일산이 안 올랐다는 얘기는 일산이 저평가될 수도 있고요.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도 좋긴 한데 교육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네. 학원가, 평촌 학원가. 저는 평촌 학원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을 보면 네. 아유 불쌍한 것들 저거. 아이고 저렇게 졸업해서 대학교 나와도 사회생활은 더 힘들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좋은 학원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평촌 집값이 만만하지 않아요. 지하철 4호선 또 지하로 다니고 다 좋은데 평촌이 선도지구 지정을 보면 약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선도지구가 이제 시범단지나 역 주변에 좋은 단지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평촌은요. 평촌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단지를 꼽으라면 중앙공원이 있는 뭐 향촌 롯데 이런 단지들 좋고요. 또 범계역 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주변에 보면 목련 뭐 2, 3, 5단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지가 만약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아마 날아다닐 텐데 아쉽게도 목련 2단지가 그 사이를 못 참고 네. 리모델링을 또 해버렸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야 멈추고 재건축하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추진하고 있는 쪽은 야 무슨 소리야. 그동안 했는 게 얼마인데 매몰 비용 어떡할겨 니들 돈 더 내야 돼. 안 돼. 지금 여전히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목련 단지들이 리모델링 했더라면 평촌이 굉장한 주목을 받았을 텐데 목련 2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단지들이 지금 좀 약간 힘이 빠져버린 상태여서 평촌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지정된 지정은 아직 안 됐고 신청한 단지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향촌이라든지 이런 목련 단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조건을 따져보시고요. 그래도 평촌은 재건축만 되면 평촌에서 뭐 과천까지 사실 자전거 매우 타고 가깝죠. 가도 네. 뛰어가기엔 좀 다리 아플 것 같고 뭐 자전거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평촌 또 그런 역 주변으로 해서 용적률 보시고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3번 중동은 3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는 맞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처음에 개발할 때 지하철을 범계까지는 지하철이에요. 그렇죠. 이게 금정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지상철이 지상철이죠. 돼버리네. 아니 왜 이런 거야? 진짜 물론 뭐 이게 예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지상철이 돼서 도시의 맥을 끊어버려요. 가면 그럼 3번에서 평촌 신도시까지 직선거리를 한 10km도 안 되는데 나오려면 이게 지하철이 이렇게 땅 위로 지나다니니까 고가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맥을 끊어버린 거는 굉장한 단점이고 제가 3번 시장에 출마하면 지하로 뚫는 공약 한번.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뭐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하로 가면은 3번 신도시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3번 신도시는 신도시 뭐 특별법 재건축도 추진하되 이게 지하화 공사도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신도시도 찾아보면 용적률 낮은 단지들이 꽤 있어요. 몇 개씩 있는데 저는 중동 신도시도 지하철 7호선 좀 가까운 쪽 위주로 해서 용적률 낮은 거 요즘 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용적률 낮으면 사업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이 된 단지들은 아마 날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왜? 어차피 빨리 안 되는 거 가격은 집주인들의 호가를 굉장히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선도지구 살짝 떨어진 단지들 실망 매물이 나오는 단지들 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입지와 용적률 위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은 거겠네요. 어차피 뭐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추진되냐 조합원들이 단결이 잘 되냐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야 니들 단결 잘할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입지와 역세권과 용적률을 좀 보고 그리고 너무 단기 급등한 곳 말고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곳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수원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수원요? 네. 뭐 수원도 이제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수원 사시잖아요. 그렇죠. 수원 살죠. 네. 수원 사는데 사실 뭐 수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잠만 자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수원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 굉장히 넓고요. 수원하면 땅이 굉장히 수원이 사실 농촌 이게 뭐야 뭐 농사 이런 쪽 집중화된 지역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나주로 네, 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아마 농어촌 뭐 이런
공사들도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영화 보셨어요? 클래식 손예진 네. 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제가 클래식 영화 보면 이제 그거 기억나세요? 조승우가 그 시골 출신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골에 아마 손예진이 놀러 오나 뭐 이래가지고 반딧불 보러 호수 같은데 아, 네, 기억납니다. 벤가 뭐 타고 가지고 반딧불도 보고 해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한테 뺨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원이거든요. 제가 짐작컨대 네. 그 감독이 고향이 수원이고요. 그런 호수 시골에 수원이 시골이니까 시골에 호수가 있는 곳을 보면 제가 이제 이 직업병인가? 저는 그런 거 보면 아 여기가 어디지?라는 막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광교 신도시가 있는 원천 옛날에 원천 유원지라고 했거든요. 네. 원천 유원지, 원천 저수지 쪽 이거나 아니면 그 서수원 쪽으로 가면 이제 수원역 주변에 뭐 서호 저수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 아닌가. 수원이 그렇게 시골 동네였는데 네. 이제 최근에 가보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렇죠.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수원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원역이 원래 전통적인 뭐 교통의 요지였고요. 수원이 이제 소도 유명하잖아요. 소고기, 소갈비, 네. 수원갈비 뭐 이런 거 네, 유명한데 왕갈비. 네. 요즘 다 LA 갈비, 네. 수입 갈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수원이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제 많이 바뀌었는 계기 중에 하나를 좀 보자면 이제 수원역 중심으로 했는데 수원이 택지 개발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일단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주변으로 이제 택지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대표적인 택지 개발 지구가 영통. 그렇죠? 영통 지구가 90년대 개발이 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영통에. 그때 사촌 누나가 이제 영통에 사셨는데 제가 출장 왔다가 이제 놀러 이제 수원에 그때만 해도 수원역이 지금은 AK 프라자 백화점인데 네. 수원역이 와 뭐야 뭐 시골역 같은 그런 데였어요. 야, 이게 90년대 얘기거든요. 90년 초반 얘기인데도 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촌 누나 집에 이제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갔는데 그게 영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 왔어라고 했는 게 이제 그게 아마 96년 정도 되는 것 같다. 96년, 97년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초반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영통인데 영통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원에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리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빈 땅에서 서울은 뭐 워낙 한양, 경성 네. 원래 도시였는데 수원은 이제 시골이잖아요. 수원역 주변만 또 그 행궁 주변으로만 집들이 좀 있었고 그 클래식 영화 보듯이 그 시골에 뭐 소 타고 다니고 뭐 이게 저수지에 뭐 반딧불 보고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이 생기고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의 힘이 뭐냐면 왜 집값이 올라가냐면요. 메커니즘이 자 개발이 되죠. 직장이 생기고 삼성이 생기고 영통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오죠. 사람이 들어와요.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요.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면 상권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을 또 밀어 올립니다. 이게 택지지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영통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영통 주변으로 뭐 밑으로 내려가면 동탄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물론 화성시입니다만 영통 위에 또 뭐가 개발이 되느냐? 광교신도시가 또 개발이 돼요. 네. 그 원천 저수지 손예진, 조승우가 배 타고 가던 그게 맞나? 아무튼 옛날에 유원지, 원천 유원지라고 했는데 야 이게 에버랜드도 아시죠? 네. 그 유원지였잖아요. 네. 유원지가 이제 호수공원으로 개발이 되고 광교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수원 집값이 이제 10억 원 클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뭐 광교신도시 집값은 거의 뭐 서울 이제 강남권은 아니고 강남 3구 빼고 그 마포권하고 맞먹을 정도로 광교신도시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 역 주변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격이 이제 천지 개벽을 하게 되는데 또 그 힘을 보자면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잖아요. 네.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통이 첫 번째 중요하고 지하철역 네. 중요하고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주거 인프라.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택지지구 개발이 되면 영통도 그렇고 수인분당선 지나가죠. 광교신도시는요 신분당선 연결이 되죠. 또 주거 만족도
광교 신도시 가보세요.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다 해결이 되는데 백화점도 있고 쇼핑도 하고 맛집도 있고 경기도청도 관공서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 인프라가 좋고 교통이 좋은 것들 집값이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본격적인 물론 사실 양극화가 좀 있긴 해요. 택지지구와 택지지구가 아닌 구도심들이 집값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거는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다른 지방이나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도권 지역으로 접근한다면 택지지구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30년이 지나면 네. 임기 신도시 특별법이 일기 신도시만 되는 건 아니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러면 영통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동쪽이에요. 동수원이라고 하는데 네. 동쪽에 있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서쪽에도 택지지구가 있기는 합니다. 지하철 1호선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천천정자지구라고 있는데 영통지구보다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차라리 지금 개발했더라면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사실 지하철 1호선 라인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아파트가 영통지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는데 나중에 또 재건축 추진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프라가 저는 좀 놀랐는 게 지금 화서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화서역에 신분당선이 연장됩니다. 광교 신도시에 있는 신분당선이 이제 신분당선이 강남으로 가는 급행열차잖아요. 네. 월드컵 경기장 찍고 화서역 찍고 뭐 구운역도 한다라고 하는데 구운역 찍고 막 호메실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골드라인에 연결이 되잖아요. 미래같이.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신분당선의 힘이 사실 광교 신도시가 신분당선이 없었더라면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택지지구라고 해도 신분당선이 없었으면 거의 뭐 동탄신도시와 비슷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그냥 집값이 뭐 천지개벽하는 거고 화서역 옆에 보면 지금은 화서역이 지하철 1호선만 다니는데요. 거기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앞에 스타필드가 생깁니다. 오. 스타필드가 들어왔어요. 거기가 무슨 부지였냐면 옛날에 KTNG 담배 인상공사 공장인가 뭐 잔디밭도 있고 막 축구장 있고 그랬어요. 거기가 사실은 학군도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가 생기니까 스타필드 옆에 이제 그 KTNG 부지에 스타필드도 생기고 프루지오 아파트도 이렇게 들어서는데 저는 그 용적률이 높아요. 용적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준주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빽빽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빽빽한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처음에 지을 때 분양가가 5억 얼마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5억 얼마가 좀 비싸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용적률도 높고 그때는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야 5억 정도면 이게 용적률도 너무 높고 학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분당선 호재가 생기고 스타필드가 생기니까 이게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슬리퍼 신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약간 무시했거든요. 야, 슬리퍼 신고 가는 게 이게 뭔 대수야. 이걸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집값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슬세권이. 슬세권 아파트가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스타필드 옆에 있는 이 프루지오 아파트는 12억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전용 84가. 거의 서울의 모 아파트 뭐 어느 정도 지역과 못지않는 지역에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편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슬세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더 많은 분들 있잖아요. 진짜 찐부자들. 집 살 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무슨 아파트 살래? 라고 하니까 그 현대백화점 밥 먹기 좋은 그 현대백화점 가까운데 그 아무데나 사주세요 뭐 이런 뭐 따지지도 않고 가격도 안 따지고 용적률이나 뭐 진행 상황 재건축 따지지 않고 현대백화점 그 가기 편한 거 그 밥 먹으러 가기 편한데 거기다 사줘요. 네. 아빠가 너 어디 할래?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너 어디 할래? 그러니까 그 현대백화점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그 주변에 아무거나 사주세요. 아무거나 한 50억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통 그래서 수원도 빈 땅이 많아요. 그럼 두 가지의 기회가 있을 수는 있죠.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하죠. 인동선이 연장이 됩니다. 교통 호재가 연장이 되면 그 주변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빈 땅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옛날 농촌 그런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서수원 쪽으로 가면 빈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서고요. 또 구축 아파트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되는 곳들 영통하고 천천정자지구 노후 아파트들 물론 가격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영통도 그렇고요. 소형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물론 이게 뭐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영통지구도 있고 뭐 황골마을 뭐 이런 데도 있고 천천정자지구도 있고 메탄동에도 가면 뭐 원천주공도 있고 메탄주공도 있고 뭐 메탄 무슨 아파트도 있는데 의외로 소액으로 뭐 1억, 2억 가지고 투자하는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 솔직히 뭐 이걸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매덕 수십억 벌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 대비 효율로 따진다면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수원의 이런 소형 아파트들, 구축 소형 아파트들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 했다가 혹시라도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추진한다는 플랜카드라도 하나 붙으면 또 이게 몇 천만 원 뭐 매덕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원에 이렇게 좀 소형 아파트들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원의 대표 단지는 어디인가요? 수원의 대표 단지는 저는 뭐 그래도 광교 신도시 역 주변 단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교 신도시 가면 이제 신분당선 여기 몇 개 있는데 거기 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있고요. 지금 광교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는 이제 그 공원 앞서서 제가 클래식 네네. 얘기했나? 네. 그 호수 공원 주변에 있는 중흥 S클래스인가? 그 아파트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가격도 네. 높은데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국악 하시는 유명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젊은 분인데 그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국악 하시고 한복 입고 2019년이었나? 다가 같이 이제 TV조선에서 뭐 예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장윤정 씨가 사회 보고 김용만 씨하고 그분이 이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뭐 저는 이제 패널로 나왔죠. 네. 그분이 그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오, 중흥 S클래스를요? 광교 호수 뷰가 나오는 그게 중대형 평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가격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 최고 가격. 그래서 다들 반응이 와 그게 그래도 그 가격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마 10m 간 것 같아요. 15억이었나? 뭐또 10 얼마 주고 지금 훨씬 더 올랐지. 그래서 야 그 가격은 좀 무리했는데 라니까 그 사람이 살기 너무 좋다고 뷰도 좋고 살기 좋아서 저는 만족해요. 안 올라도 돼요 이랬는데 오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네. 그 아파트가 아마 거의 랜드마크 호수공원 뷰가 나오면서 지하철역도 가깝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있고요. 다른 단지들도 광교 신도시는 뭐 전반적으로 인기가 높은데 광교 신도시가 행정구역이 수원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 쪽은 이제 약간 북쪽으로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그 광교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 그리고 도청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단지들이 주도 상승 그 랜드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수원에서 지금 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아직 회복을 못한 단지, 저평가된 단지가 있다면은 어디일까요? 수원은 아직도 서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저평가라기보다는 서울은 뭐 전고점 뚫고 네. 엘스 뭐 전고점 27억이었는데 19억까지 떨어졌다가 28억 부르고 하는데 수원은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저는 수원 수인분당선으로 타고 가면 그 매교역이나 주변에 보면 신축 새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신축 새 아파트들도 이제 입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요. 지하철 역세권에 인프라 좋고 새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10억 하지 않습니다. 뭐 8억, 9억 하는데 전고점 대비 여전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 수인분당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고점 대비 저는 항상 고점 대비 좀 한 20%? 네. 30% 떨어지면 좋은데 30% 떨어지면 폭락이고요. 폭락했다가 최근에 좀 회복은 해도 서울처럼 그렇게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신축 아파트 그 매교역이나 이쪽 재건축한 또 수원역 주변에 수원역도 GTX-C 들어오잖아요. 수원역 주변에도 재개발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들 고점 대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축 아파트들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전세 끼고 또 소액 뭐 토지거래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 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원에서 지금 대비 눈에 띄게 좋아지고 또 대장을 위협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곳이 있을까요? 대장을 위협한다는 건 광교 신도시를 위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교를 위협할 만큼의 광교 신도시는 이제 입지도 워낙 좋고요.
쾌적성도 좋고 신분당선도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광교를 넘어설 곳은 그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광교를 목표로 이제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을 본다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화서역에 신분당선 들어오고요.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보면 이제 옛날 구축 아파트들 우만주공이나 있는데 이런 단지들도 신분당선 들어오면 업그레이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메실 지역 지구까지 호메실도 택지지구거든요. 신분당선 연결되면 광교까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넘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북수원 쪽에 또 이목지구 뭐 이런 데 막 개발이 돼요. 네.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그쪽 지역들은 광교를 따라가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그쪽으로 연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하철이 그렇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신축 새 아파트의 주변에 이제 개발이 되면 점점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늘어나겠으나 이 광교를 따라잡을 곳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교 따라잡으려면 결국에는 재건축을 해서 영통이 재건축이 되든 아까 앞서서 말한 천천정자지구가 재건축을 하고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은 광교 신도시가 뭐 리딩 자리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혼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갈 듯 하다가 지금 한 달 만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되고 뭐 금리도 내려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나무만 보지 말고 좀 숲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중요한 거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냐? 자금력이 되느냐 남한테 휘둘리지 마시고요. 숲을 보고 내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금에 맞춰서 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 뭐 집값이 뭐 급락하는 뭐 그런 상황이 100%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3년 정도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로키 영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년에 집값 오른다, 집값 내린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니 지금 사서 우리가 내년에 팔 거 아니잖아요. 양도세 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산다면 기본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단기 흐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7년, 5년, 10년 길게 보시고 10년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 뭐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지역들, 인프라가 증가하는 지역들 보시고 내가 필요하다면 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